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를 시작하기 전에 요런 이슈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86강가에서 얘기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FOMC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발언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자리에서의 발언들이 있었다. 여기서 혹시 뭔가 좀 건질 게 있을까라는 거였고, 그리고는 주택 관련된 데이터는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 매주 나오는 고용 관련 데이터. 그리고서는 이제 10월 달로 또 넘어갔잖아요. 오늘이 벌써 이제 10월 2일인데 이렇게 월이 넘어가게 되면 월 초에 아주 중요한 이제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ISM 제조 구매자 지수, 그다음에 한국 수출이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PC 물가 지수도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정도 거기다 플러스로 매주 부채 한도 협상 미국 진행하는 거. 요게 일단은 지금 1달락은 아니고 2개월 연기가 됐죠.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연준 의장이 사실은 연임이 되거나 바뀌거나 뭔가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관련해가지고서 과연 미국에서 결정되는 게 있을지였는데 아직까지는 의장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월요일 들어가기 전에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중 외교에 좀 큰 일이 있었죠. 뭐냐면 화웨이의 멍완조 부회장이 3년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때에 미중 분쟁이 한창 굉장히 이제 날을 서로 세울 때에 화웨이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굉장히 큰 제재를 가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러면은 미중 갈등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팁으로 드렸던 게 미중 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이제 글로벌 타임즈의 후시진 요 분의 이제 트위터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요 멍완저우가 귀환하게 되는 날, 그날 거의 뭐 멍완저우에 대한 이야기로 트위터가 많이 채워졌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를 뭐 6천만 명 이상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봤다고 하네요. 특히나 빨간색 의상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는. 근데 이제 핵심은 요거였죠. 멍한저우가 이제 풀려나는 거. 요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를 좀 이제 완화시키는데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보통 보시면 후시진이 I hope so 요런 표현을 썼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저는 여기서 좀 느껴졌고요.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제 굉장히 이제 날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요분이. 뒤에 보시면 요런 굳이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갈수록 자기네한테는 이제 종이 호랑이처럼 느껴진다 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저희가 트위터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멍 부회장이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미중 관계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후단대학교 교수님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미중 관세의 부분적 혹은 전체 철폐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로 보면 이제 관세가 미국 경제에 그동안 해를 끼쳤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 있으니까는 이 부분을 철폐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러면서 시기는 아마도 10월 말에 있을 G20 로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5G라든지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후단대학교 교수의 코멘트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컨센서스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관세에 있어가지고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철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전체든지 부분이든지.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의 미중 간에 지금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사실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에 미중 정상끼리의 7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 쪽 보도에 따르면 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정상회담, 대면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2가지 리스트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의 멍한조우의 귀환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일단 미국 측에서 먼저 조금 성의를 표현을 했으니까 화답할 차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나왔던 중국 쪽에서의 좀 안 좋았던 뉴스는 아무래도 전력난 문제이겠죠. 여기서 조금 한번 개략적인 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그 전력 문제가 헝다에 이어가지고서 다음 이제 경제 쇼크 요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쪽에서는 전력 문제가 오히려 헝다보다도 더 큰 문제이다. 요런 식으로까지 더 나아간 표현을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까 해보면은 중국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주요 연료는 석탄입니다. 7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빠르게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면 중국 쪽이 코로나의 영향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제조업의 주문이 몰리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공장들이 더 가동하니 석탄 이제 그 전력은 더 많이 쓰게 되고 석탄은 더더욱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석탄을 호주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었는데 중국이 지금 호주하고 계속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호주산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데 이거를 수입을 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사실 석탄 광산들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생산을 요구를 했겠죠. 근데 중국의 석탄 생산은 연초에 6% 증가를 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량은 14%나 지금 1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연초 이후 1월부터 9월까지로 봤을 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발전소 돌리는 가동률이 석탄을 캐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는 석탄 재고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 중국 쪽에서 전력난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중국 내 23개 성 중에서 절반이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쪽에서의 전력 사용 규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 경제의 3분의 1이 차지하는 지역에서 산업 전력 제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길게 봐서 큰 그림에서는 중국 정부가 206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2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사실 환경을 굉장히 해친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정말로 파란 하늘,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 쪽으로. 이런 것들을 아마도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2월 달까지는 조금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60년 올해 이제 길게 보고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지금 일단은 실적을 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베이징 주변이 철강 업체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이제 아주 중후장대 산업들이 베이징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을 더더욱 이제 옥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원재료가 되는 석탄, 이게 지금 호주하고 분쟁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난방용 석탄 사용 증가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다 겹치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석탄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체적 격인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철강, 화학, 전자기기, 의류, 음식료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료 쪽에서는요, 콩 분쇄기 제조를 못 해가지고서 지금 동물용 사료 이런 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을 못한 부분까지도 좀 생겨나는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금 IT 관련해가지고서 공급망들 이런 데들도 지금 이제 9월 하순 들어가가지고서는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업체들 중에서 중국의 제조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화학이나 철강 업체들도 지금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자기기 업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거를 좀 실존하는 위협으로 실제로 지금 9월 하순에 들어와서는 느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석탄을 더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중국 내의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중국 내에서 3월에 작업장에서 좀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규칙을 강화를 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석탄 비중 감소를 목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2060년까지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사실상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국 내 생산이 어려우면 더 수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인데, 일단은 호주산이 열효율이 높은데 이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 이게 일단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럼 호주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인데, 일단 바로 이제 대체제로 찾을 수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지금 동남아 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한 내를 먹고 있고, 그러면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몽고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또 코로나가,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거의 발작적인 수준으로 반응을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국경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캐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물류 쪽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일단 심각하다는 것은 좀 인지가 되었고, 요렇게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거, 생산에, 그거까지도 알았는데, 요게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저희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해보면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7월에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항상 증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전력이라는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서 공급망이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이유든 석탄 비중을 줄이자, 아니면 정치적 이유, 호주와의 분쟁,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중국 쪽에서 정말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코로나하고 영향도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으로, 그래서 요 이슈는 헝다보다 심각하다는 일부 기사의 표현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다른 문제는 또 없느냐라고 하면, 이게 또 한 쿠션을 거치고서 또 흥미로운 이슈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등의 다른 나라 에너지 산업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이제 석탄, 가스가 이제 석탄을 못 구하니까는 중국에서 결국은 가스를 많이 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대체제 성격이 있다, 발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요, 석탄하고 가스 간의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스거든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탄소 배출 줄이자. 그럼 대표적인 게 석탄 발전소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게 됐죠. 근데 바로 뭐 친환경을 엄청나게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체제로 가스를 많이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석탄 가격과 가스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럽이 이제 친환경 쪽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유럽을 한번 예로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에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총 전력 사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전력 생산량이죠. 전력 생산량이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친 겁니다. 이게 보시면 1990년만 해도 6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30%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모범생 같이 지금 줄여오고 있는 거죠. 중국이 70%라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리뉴어블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반토막이 석탄하고 원자력이 비중이 나는 동안에 그런 원자격이 친환경의 비중이 이만큼 많이 늘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거죠. 현실적인 이유에서 같은 기간 동안 보시면은 1990년 요때 보시면은 한 뭐 7, 8%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 되었던 가스의 비중이 20%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줄임 비중의 절반 정도를 가스가 차지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특히나 이제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가스 공급을 러시아에서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받느냐라고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러시아 비중인데 80%에 육박합니다. 자, 지금은 사실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가 크게 갈등을 빚는다 이런 뉴스는 없는데, 만약에 중국, 호주가 지금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 해가지고서 요 문제가 소위 말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제 번져 나갈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전력 사용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국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이 훨씬 더 많이 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 자체가 이제 전력 사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뭐 특별히 뭐 제재가 심각하게 가해졌다거나 전기를 되게 아끼자거나 그랬던 이제 사회 구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선들을 보시면요, 2017년도 전력 사용,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021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전력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국도 뭐 이제 친환경도 늘리고 다른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빠르게 지금 전력 사용이 증가를 하니 현실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70%나 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번에 해법으로 중국이 만약에 뭘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양방향일 것 같습니다. 생산 쪽에서의 이슈를 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쪽에서도 뭔가 절약에 대해 갖고서 강한 이슈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가 이제 중국 전력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사실은 일주일 내내 나왔기 때문에 뒤에 화수목금 할 때도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나왔던 반가운 소식은 공연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가수 세븐틴이 11월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회사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부인이 아니라 아직은 이제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타진 중이라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해가지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또 일주일 내내 나왔던 뉴스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요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금융당국에서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요 정도만 늘렸으면 좋겠다.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게 되죠. 한 5에서 6% 정도 사이인데 지금 농협하고 하나은행은 보시면은 이걸 이미 뭐 농협은 훨씬 넘어가 있고 하나은행도 요 레인지에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늘려주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뭐 줄여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5% 밑에 있는 곳들 이쪽으로 마치 풍선 같은 겁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최근에 가파르게 대출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지금 보시면은 뭐 연말까지 이제 한 개 분기가 남았는데 나머지 곳들에서 사실은 좀 여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사에도 지금 금융당국이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공여 저희가 이제 뭐 미수나 신용 빚을 내 가지고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를 감당 가능한 선에서 유지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신용공여를 자기 자본의 1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자체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정부에서 주문한 13개 증권사들의 자체 한도 대비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신용공여 나간 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남은 한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곳들이 거의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나마 여력이 있는 곳이 뭐 메리츠 굉장히 이제 여력이 있고 아니면 하나금융투자 정도가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 곳들은 거의 여력이 바닥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너네 조금 과하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제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곳은 대출도 은행 차원에서 제일 많이 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용공여도 제일 많이 내주고 있던 NH입니다. 요 두 가지를 딱 보고서 일부 시장에서 이제 소문이 돌았던 게, 야, 이러면 NH투자증권 유상증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NH투자증권이 역시나 지난 9월 30일에 2천억 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그 이제 헝다 부채 관련된 문제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지난 9월 17일부터 자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도 월화수목 계속해서 자금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안 좋은 뉴스였는데 부채 관련해서는 이거 룽창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제2의 헝다 나오는 거 아니냐 진짜로.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이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부동산 업체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헝다는 사실 세 가지 아무것도 못 지킨 거고 그 룽창이라는 데는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여졌었던 소식이고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본에서 긴급 사태. 그러니까 일본이 보시면은 그 이제 하계 올림픽을 할 때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숫자가 2만 명 중후반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0명 내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하겠다. 예, 요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냐면 10월 1일부터입니다. 어제부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은 엔터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어이구 이러면 일본에서도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 마침 니주도 야외 공연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대규모 공연도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그 이제 연준 위원들이 증권 매매를 대량으로 했던 것이 지난 몇 주간에 드러났었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제 무리를 빚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로 했던 분들이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준 총재, 에릭 로젠그렌 버스턴 총재인데 이 두 분이 사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증권은 다 매각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한 달 안에.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아니면은
이미 다 매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갖고서 어쨌든 조금 요걸 또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제 연준 내에서 자기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도 자기네 포지션이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은 비리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증권 매매 조금 했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거 대량으로 갖고 있으면 문제제기하니 연준 위원들이 굳이 비리기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라고까지 이제 조금 과격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왔었던 그런 관련된 이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은 이제 뭐 특별히 뭐 방향성은 없었던 그런 날이고요. 화요일로 가게 되면 국내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포드가 합작사 설립을 하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 썰이 이제 현실화되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시작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죠. 한국은 요즘에 이제 계속 좀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우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면은 위드 코로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중국 단기자금 시장 자금 공급 지속,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네, 이제 중국 그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요거를 해결하려고 일단 석탄 수입을 늘리려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몽고산에 석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들한테 헝다의 자산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이제 로이터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의지를 이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날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는 크게 뭐 큰일은 없었습니다. 뭐 중국 쪽은 오히려 올랐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이제 증권사들 신용 공여 관련해 가지고서 안 좋은 얘기 그거 때문에 국내에서 이거 조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어려워지면 유동성이 확 메마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많이 좀 1%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1.6% 다우가 나스닥이 2.8%가 빠졌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부채 한도 데드라인을 원래는 좀 사람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옐런 장관이 10월 말 정도로 이제 약간 이제 뉘앙스로 내비쳤었는데 구체적으로 딱 이제 정해진 날짜를 언급을 요날합니다. 언제냐? 10월 18일입니다. 예상보다 좀 빠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권이 과연 이때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실러 20대 그 도시 주택 가격 지수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올랐어요. 근데 전월 대비로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1.5% 오르는 거니까 이거를 연율화 해버리면 거의 20%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예상치보단 낮았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발표치가 한 달 만에 여러분 전체 집값이 이만큼 오르면 무시무시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이제 다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그 채권이 너무 내려가 있었나? 이거를 조금 더 올려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 FOMC 이후부터 FOMC가 좀 매파적이라고 느꼈으니까 이제 내년도 1회 금리 인상 요거를 이제 가격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0년물 금리에 계속 되면서 요 날은 이제 그 1.5%가 10년물이 넘었었던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로 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일본 보시면 새 총리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기시다가 됐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봤었을 때는 기시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어요. 요전에 한번 얘기를 저희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고노다로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노다로가 일단은 그 대중사에서 인기가 높고, 그 다음에 SNS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어필이 돼서 이제 그 일본 내에서도
그 당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인기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기시다가 지난번에 있었던 아소다로하고의 경쟁에서 아깝게 2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거는 당내 파벌 싸움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아깝게 차석인데, 요번에 뭐 아소다로나 그 다음에 아베는 일치된 의견으로 누구를 밀어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시다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 기시다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핫 이슈죠, 이게. 계속 한일 사이에 지금 문제가 된 게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당시 일본 정부 쪽 당사자 기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일 관계 또 냉각이 잠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기시다는 주변 국가의 협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온건파 아니면 뭐 리버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요 이슈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총리가 됐었던 좀 많이 우측으로 있었던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최근에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한일 정부가 한일이 굉장히 날을 세웠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텐션이 많이 내려가 있죠.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대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공세를 가하는 수준도 지금 현저히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일 관계가 개선으로 요거를 이제 계기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한일 관계에서 결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드렸을 때. 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왕인 것 같아요. 일왕 문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일본에 사실은 좀 비중이 큰 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던 걸 들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좀 우리도 굉장히 마음 상했어. 그랬던 일이 뭐였었냐라고 보니까는, 당시에 이제 그 문희상 의장이 가셔가지고서, 이제 한일 요 이슈에 대해 가지고서 일왕의 사죄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리한테 사죄, 정부한테 사죄 요청하는 거는 익숙한데, 일왕한테 사죄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 갖고서는 반감이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혐한을 좀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 이후에 엄청 틀어졌었고, 근데 결자 해지를 하러 가셔가지고서 그땐 또 너무 많이 내주셨죠.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요런 만약에 요 일왕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본에 대해 가지고 공세를 할 때 일왕을 딱 끌어들여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혐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근데 그가 아니고서 공세를 취한다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그 정치 관심, 외교 관심 같은 것들이 조금은 높지가 않잖아요. 일본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별 이슈가 안 된다. 그렇게 앞으로도 일본 관련 이슈 나오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중국은 역시나 또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관련해서는 헝다가 가지고 있던 성진은행 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1.8조에 매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성진 금융지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성진은행이 있는데, 헝다는 이제 성진은행 지분을 갖고 있죠. 요게 사실 2016년에 헝다가 인수한 거예요, 지분을.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5년 만에 팔게 됐죠. 원래 주인한테. 누구냐면은 국유기업입니다. 선양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요 국유기업한테 다시금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방 정부가 지금 헝다의 구조조정을 받아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부채 문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 전력난 쪽 보시면은 이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좀 줄겠죠. 그러면 전력난 해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제 누군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 이제 로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에 따르면은 중국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석탄 재고가 이제 2주치밖에 남지 않았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굉장히 위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서 자기네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뉴스를 공개적으로 할 때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진짜 위기일 때는 그걸 숨긴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거는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심각할 수도 있으니 사람들아 좀 아껴 써라. 그거를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보고서로 낼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곁다리로 여전히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갖고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은 툭툭 잔펀치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최근에 주택 공급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집을 못 지으니까 짓는데도 사람 많이 필요하고 목재 구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갖고서 이제 재고가 부족하니까는 이제 주택 매매가 잘 안 됐는데, 요 이제 그 발표치를 보니까는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래도 그 주택 쪽에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전날에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는 아시아 시장 많이 빠졌고요. 미국 쪽은 이제 뭐 큰 이슈 없이 그냥 좀 넘어갔었던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SKC 저는 요 공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원래 SKC가 이제 음극재 쪽 실리콘 이제 관련해서 음극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회 안건으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흔히들 이사회는 기업의 거수기니까는 보통은 찬성을 다 해주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무려 이사회에서 신규 투자가 부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5%나 급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이사회가 이렇게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모종의 이유가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속이 부글부글한 거죠, SKC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 약간 이제 킹리적 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SKC한테는 투자하지 말라 그래 놓고 SK 다른 계열사가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이거를 반대했던 이사회 이 분들, 이사회 요번에 이제 그 표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그런 이제 경우까지 가게 된다면은 SKC 주주들이 배임 이슈를 거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요 이슈는 장기적으로 아마도 꽤나 이거는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SK 보면은 이제 자꾸 뭘 많이 해요. 일단은 이제 SK 머티도 이제 주 SK하고 합병 발표가 돼 있고, SK텔레콤도 분할 뭐 다 결정이 됐죠. SK인호도 분할이 결정이 됐죠. SK그룹이 아마도 내년 정도면은 굉장히 그림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뭔가 더 추가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하나씩 더 지켜봐야겠죠. SK는 워낙 그런 쪽으로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이제 86권가에서 기업들 지배구조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최근엔 지금 이제 그 이슈가 좀 줄어들어서 안 다루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고, 현대차 그룹이 진짜로 지배구조를 바꾼다. 딱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요런 이제 이제 미리 나올 수 있는 이제 예후 그런 거를 찾아내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진짜로 상장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배구조 좀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글로비스나 현대차 이런 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이제 정의성 회장 지분이 그러니까는 가치가 거의 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요게 이제 11.7%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몸값이 최대 10조, 아니면은 뭐 지금 현대건설이 5조 6천억 정도 시총이 되니까는 5에서 10조 사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분 가치가 거의 한 6천억에서 1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꽤 가치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까지 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장해야지 사실은 요거 가지고서 뭐 담보대출을 받든 아니면은 팔아가지고서 현금을 손에 쥐든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추를 지금 꿰려고 하는 거고, 요 시기는 이제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내년으로 적혀있죠, 내년.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배구조는 일단 제가 볼 때 올해는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IPO하는 방법이 아직 이제 뭐 예심이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과거 이제 위아나 뭐 이런데 현대 위아나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 비상장일 때 정의선 이제 회장 지분이 있었던 기업들 사례를 보면 아마 요 지분 전체 중에서 절반은 구주 매출로 매각을
이제 IPO 가격에다 해버릴 것 같고요. 절반은 남겨두고 상장할 것 같아요. 전체 다 구주 매출하면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킹이 빠져나갔는데 그 주식을 왜 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화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제 반반이죠, 이럴 때는 이제. 예, 진리의 반반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주주의 지분들이 여기 또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 이게 이제 황태자 주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현대NG 간에 합병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썰들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점, 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출 억제기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카카오뱅크한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막아라. 금융위 호출 하루 만에 카카오뱅크 바짝 지금 숙이고 있습니다. 마통 판매 중단.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서 신용, 전월세 대출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분식점이 있는데 떡볶이 팔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장을 할 때 카카오뱅크에 저희가 매겼었던 대출 증가율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리비전 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슈는 만약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보신다면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단기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난주 내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난 문제와 더불어서 제조 PMI가 코로나 이후에 50으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야 이거 전력난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만 같은 날 나왔던 차이신 제조업은 가까스로 50은 지켰어요. 오히려 전월이 이제 50 밑으로 차이신은 내려갔었던 건데 지켜서 약간은 조금 그 혼재된 숫자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비제조 PMI 보시면 이건 예상을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력난이라는 이슈에다가 제조 PMI가 둔화된 게 나오니까는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였었던 그런 지표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본토 관중만 코로나 때문이죠. 입장 허용하는 거로 결정 내렸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중국 간에 군 고위급이 화상 대화를 했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28일, 9일 양일 간에 걸쳐가지고서 화상 대화를 했고,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했다고 펜타곤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 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연결 흐름이 있는 거죠. 7개월 만에 전화통화, 그 다음에 화웨이, 석방, 그러고는 군사적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상무부 쪽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희망 보도에 대해서 쌍방은 줄곧 소통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다. 상무부 쪽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달 말에 있을 G20에서 관세 문제가 진짜 거론될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하게 만들었던 뉴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부채 문제 쪽, 헝다 쪽이 자회사 이제 헝다 금융재부가 판매한 9월 만기 이제 WMP 이거 중국 몇 년 전에 보시던 분들은 중국 이슈 한창 할 때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거 뭐 문제의 뇌관이 될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이재 상품이라 하는데 요거가 9월 만기 돌아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만기가 됐으니까.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상품 가입하고 만기 왔으면 돈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10% 환매 조치입니다. 10%. 100원 받아야 되면 10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10%라도 한 게 어디냐. 예. 왜냐하면 10%라도 한 게 어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날 그 이제 29일 날에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 지급해야 될 게 있었거든요. 이걸 또 지급을 안 해요. 근데 헝다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해 갖고서 두 번의 이게 만기가 왔습니다. 이자 지급일이 도래를 했어요. 23일하고 29일인데 요거 둘 다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중국 그러니까는 역외채에 대해서는 지급 안 하고 역내채나 역내 상품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참 독특한 것이 이렇게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간은 부도가 유예가 됩니다. 부도가 났지만 실제로는 부도가 난 게 아니고 한 달간에 자기네들끼리 합의 봐서 해결하면 해결된 거가 되는 게 이제 처음에 요거 발행할 때 계약서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23일에 일단 지급 못한 거 요거 한 달이니까 다음 달 22일이겠죠. 요때까지
이자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느냐 아니면 합의를 보느냐, 요게 이제는 이슈이니까는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헝다가 지금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합의를 하고 아니면 WMP도 10%는 줬어요. 그쵸? 근데 달러 채권 이자는 전혀 안 내요. 근데 성민은행 아까 보시면 1조 8천억 매각해서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이자를 안 냈어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확실하게 좀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향후에 헝다는 어떻게 될까? 진행 양상이 부채 했었을 때 주체별로 나눠서 달라질 거다. 정부는 직접 나서기보다 지방정부를 활용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면 부채 조정 의지가 약해져 보일까봐. 실제 지금 지방정부 막 나서고 있죠. 그쵸? 헝다 성민은행 지분 인수까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단 쪽 보시면 역외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떼일 것 같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잖아요. 100%를 잃어도 할 말 없지 않느냐. 니네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했냐. 모든 투자의 이득과 손실은 투자자 본인 것 아니냐. 그래서 역외채에 대해서는 별로 안 갚아주려고 할 거고, 역내채는 비록 이제 방만한 대출한 책임, 요거는 괘씸하지만은 이거 잘못해가지고서 역내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돈을 잘 안 주면 자국 내에서 금융권 부실이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역내채는 꼬박꼬박 좀 가급적이면은 갚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랑 고객들한테는 100%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면은 요분들은 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고 불만 세력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이제 해라 라는 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에는 헝다 부채 문제는 관리된 상황 하에서의 진행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협력사 고객 나오는 건 요거예요. 헝다 부동산이 일부 프로젝트 공사를 재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져가지고서 협력사들 잘못하면 돈 못 돌려받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공사 재개되니까는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죠. 융통이 되죠. 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에너지 문제 관련해가지고서는 이제 리커창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의지, 무조건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이제 옐런 장관이 18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권이 발빠르게 나섰어요. 2개월 시한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 예산안을 짠 겁니다. 임시 예산안 2개월짜리 짜가지고 이게 12월 3일 그때 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었다. 요렇게 된 거고, 저는 사실은 요거 자체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부채 한도라는 거는요, 민주당은 언제든지 단독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생겨야 됩니다.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임시 예산안을 짜면서 공화당이 좀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찬성표가 65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15표를 준 거죠. 민주당한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주공화가 여전히 서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구나.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증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미국 증시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악재가 나온 게, 민주당 내에서 상원 의원 중에 소당파 이 맨친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사건건 지금 확장 재정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크리스틴 시네마라고 요 의원까지 들어와서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은 진짜 도저히 찬성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처리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조정 절차를 써도 니네가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은 통과를 못 시키겠구나. 아이고, 재정을 풀어야지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는데 아니구나. 뒤로 돌리자 하면서 다우가 더 많이 빠졌었던 그런 날입니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30만 명대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지금 거의 한 3, 4주째 계속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연속 실업수당도 약간 더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약간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약간은 꺼림칙하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월간 고용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발표됐는데 둘 다 호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경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짜 뉴스 이거에 된통 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뭐냐면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 나와요. 동진 세미캠을 삼성에서 인수한다. 이런 뭐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플러스 3%로 그러니까 27%가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날 거래 대금이 무려 5,700억에 이릅니다. 개인 투자자만 86만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 외국인은 각각 40만 주, 39만 주를 순매도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 생성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최근 가장 많은 사람의 낚은 뉴스. 이재용 동진 세미캠 인수 지시 포토 레지스터 키운다. 2위가 10월부터 전국민 부동산 매매 금지. 3번이 10월 대체 휴무 전면 무효화 당청 협의 중. 그 다음에 4번 박주영 FC 서울 왕에서 EPL 친정팀 아스날과 1년 계약 플레인 코치로 전격 복귀 이번 시즌부터. 야, 대박이다 진짜. 그 다음에 HMM 매각 신호타 놀랐다. 뭐 포스코 인수 예정인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요. 제목 달고요. 앞머리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이트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낚이지 마시고요. 출처를 잘 보십시오. 이제 그 관심 종목에서 기사가 나오면요. 예. 그리고 가짜뉴스 이런 거 절대 생성하지 마십시오. 예. 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전력 문제인데요. 광둥성,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업 단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결국 이제 피크타임 산업용 전기료를 25%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피크타임이라고 하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7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요,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그 이제 가게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전기료 인상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게나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석탄 가격, 막 가스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전력 회사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는 회사마저도 최근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적자 전환했습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력 회사들의 수익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나아가서 전력 사용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걸 통해 가지고서 조금은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요거 뭐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역시나 이제 그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이제 글로벌 타임즈 후시진 편집장인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그 화웨이 관련된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자, 이제 그 중국의 전력 문제에 대해 갖고서 외신들 나오는 거, 요거 하나를 딱 링크를 걸어 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 그 전력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처음 이제 팬데믹 시작할 때 기억 안 나느냐? 그 지금 전력 공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중국이 바이러스하고 싸울 때, 그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니셔티브 뭐 플랜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게 중국 정부는 가지고 있다. 전력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나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준비돼 있어요. 서방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나온 것들 조치는 이제 보면은 전기료 인상, 수요 쪽을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 공급 쪽을 건드리는 거는 석탄을 이제 그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고에서도 빠르게 많이 가지고 와라. 뭐 그런 게 지금 뭐 하여튼, 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뭐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쵸.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뭐냐면, 중국 석탄 생산업자들한테 원래는 이제 쿼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쿼터를 넘어도 좋으니 최선을 다해서 생산해 달라라는 주문이 또 요날 뉴스 기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국내 석탄 생산도, 그러니까 수입도 우리가 늘릴 거고, 국내 생산도 이제는 물불 가리지 말고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후시진 편집장 같은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방안 많은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조짐이 좀 보이다 보니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몇몇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동산, 그 다음에 부채 쪽에 중국이 계속해서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국정기업 휴장이 이제 금요일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쉽니다, 중국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재개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그 장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이에 중국 관련된 부정적 소식은 중국이 이제 노니까 나올 게 없죠. 부채 문제도 나올 게 없고, 뭐 만기가 돌아옵니까? 뭐가 돌아옵니까? 그 다음 전력 문제도 원래 쉬는 날인데 뭐 전력이 없어서 이때 공장 가동을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래버리면은 이제 가게나 이런 데에서는, 가정에서는 전력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시간을 번 거죠, 일단.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요 기간 동안에 중국이 그동안 매일매일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돈을 넣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 밑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기자금 시장은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물가 중요하죠. PCE 물가지수. 연준이 이제 참고하는 물가지수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조금씩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부담이 이제 있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그 개인 지출이나 개인 소득 쪽은 예상치하고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뭐 물론 이제 개인 지출은 이게 좀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월치가 0.4%나 마이너스로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0.2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인들의 소득과 지출은 문제가 별로 없다. 예, 뭐 그냥 요 정도였고요. 그리고 매달 초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나오면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죠. 일단 보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사실 이제 델타의 영향도 있었고, 아까 보시면은 뭐 중국은 PMI도 나쁘고 뭐 이러니까는, 야, 이거 잘못하면은 미국은 제조업 쪽이 경기가 빠르게 식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ISM 지수가 60이 넘는 경우는 진짜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강건하다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부 내용 여전히 좋습니다. 뭐 신규 오더 이런 거 좋고, 그 다음에 백록 오더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 68이 64.8 됐으니 나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출 오더 뭐 이런 것들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괜찮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쪽은 여전히 좀 문제를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약간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서플라이 딜리버리즈, 이게 지금 작금의 공급망 교란을 표현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공급망 쪽이 좀 이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서 아이고 이거 델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이제 뭐 생산이 유통이 잘 안 되니까는 재고를 못 쌓았죠. 근데 재고가 여전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재고도 조금은 리스타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씩은 나아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그 경제는 좋은 것 같다, 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이제 각 업종별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각 섹터별로의 발표 코멘트가 붙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원래는 지난달엔 읽어드렸는데, 이번 달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너무 공통적이에요. 공급 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낼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이 끝이 없다. 못 구한다, 사람을.
그 다음에 가격이 치솟고 있다. 즉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즉 이러니까 정부가 제발 좀 해결해 달라. 델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문제는 여전히 지금 현안의 이슈이다. 이고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지난달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좀 나빠진 그런 상황이 엿보인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로나 확진자 내려가고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쪽이 되면 또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좀 재밌는 멘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제지 쪽은 그랬대요. 사람 한 명 구하면 지원자가 100명씩 왔었대요. 근데 지금은 구한다고 광고 내면은 10명 정도가 지원한답니다. 10분의 1로 준 거죠. 근데 그나마도 지원자들이 종종 인터뷰에도 안 나타날 정도로 사람을 못 구한답니다. 예. 재밌네요. 그쵸?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서 지금 실업 문제가 해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리고 사실 이제 이날 보시면은 저희 금요일인데 한국인은 많이 빠져 끝났단 말이죠. 중국은 이날 국경제 휴일 들어가서 놀았고, 근데 미국 증시는 빠르게 급반등해갖고 끝났어요. 배 아프죠, 이럴 때 제일 배 아파요, 그쵸? 우리는 빠졌는데, 걱정 실컷 많이 하면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미국은 와다다닥 반등하면, 아이,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오르겠지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쉬니까, 이래놓고 미국 월요일에 빠지면 우리는 화요일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날에 이렇게 올랐던 이슈는 뭐냐면, 머크사에서 이제 경구용 먹는 치료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과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크에서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 요청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빨리 이건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는 우리가 신종플루 때에도 타미플루가 쫙 이제 전 세계에 풀리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을 확 해줬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8% 급등했고요. 그 전에 이제 백신 만들던 회사들이 급락을 했죠.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카는 바이오엔텍 이런 회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리오프닝이 진짜 진성으로 되나 보다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합니다. 콘서트 관련 회사인 라이브네이션 이 8%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놀이동산이죠. 대표적인 식스플래그 같은 경우 7%, 카지노, 라스베가스 샌즈가 4%, 유람선 회사인 카니발, 호텔 회사인 이제 힐튼이 각각 4%씩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쪽이 좋았다. 머크 덕분에. 그런 이슈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병목 구간 했던 것들 만약 진짜 다 리오프닝하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리오프닝에서 경기 좋아진다 하는데 금리는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1.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제 10년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쉽사리 상방을 내주지 않더라.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전고점 1.77 연내 고점이죠.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다시금 아이고야 아니네. 내려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대충 요 정도 선에서의 박스권으로 금리가 계속하고, 내년쯤 돼야지 방향성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 많이 이제 코멘트 하는 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만 많고 특별한 이야기 없었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체로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요거 이제 델타 변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시면은요,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 확진자 추세가 굉장히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웨이브가 왔는데 그게 내려가고 있죠. 실제 사망자도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어느 한쪽만의 현상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게 미국이고요. 요게 이제 유럽 쪽 프랑스입니다. 확진자가 확실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 당연히 내려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그전에 이제 막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겼었던 몇몇 개발도상국들, 대표적으로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국가들 또 자료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 물론 이제 그런 반론 드실 수가 있죠. 일부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높게 유지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아무래도 영국이나 싱가포르겠죠. 근데 이 그 나라들 보시면 이 사망자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영국, 그다음 요게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는 확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최대 지금 8명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그래서 확실히 백신을 맞으면 그 이제 심화되는 거는 많이 막을 수 있구나. 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그래서 요 정도면 뭐 위드 코로나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유형도 있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확신자가 많다고 우려의 시선을 받았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뭐 백신 접종 많이 했고 부스터샷까지 하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는 야, 이거 코로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했지만 역시나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추이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엄청 많이 얘기했죠. 예, 2만 명 중후반대가 올림픽 때 나왔는데 지금은 1000명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나.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 이제 한국, 호주 같은 국가들이죠. 뭐냐 하면 방역 우수 국가들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에 있어서는 좀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확진자 추세는 좀 증가하고 있죠. 한국, 그 다음에 여기 호주. 비슷합니다. 그쵸? 모양새가. 근데 일단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지만은 사망자가 그 전에 웨이브에 비해 갖고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확실히 어쨌든 위중증,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대처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요 두 국가에서 이제 처음에는 방역을 워낙 좀 이제 어쨌든 타국에 대비 잘 되다 보니까는 백신을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백신을 구해야 되는구나, 델타 변이 이런 거 보니까는 해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서 전방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다음에 호주가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궤적을 따라가서 확진자가 줄지 않겠느냐, 예,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막이 예상이 된다. 예, 그렇게 86번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백신 그 접종률 뭐 이제 여기서는 한국하고 호주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들 요 사실 저희가 매주 보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신은 계속 맞아간다. 위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좀 심플하기는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주식이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아니 몇 달 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속은 거 아니냐, 리오프닝 주식. 뭐냐면 처음에 화이자 승인 났을 때, 화이자 이제 그 임상 결과 좋다 그랬을 때, 그다음 승인 났을 때, 그랬을 때 리오프닝 주식 샀는데,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뭐 변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그 회사들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막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라고 보는 건데요.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그때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몇 달 전에는 미국하고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 국가들만이 50% 이상의 2차 접종 완료율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다수의 국가들이 2 이상의 2차 접종 완료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변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는 현저히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를 정복은 못하지만 함께 하는 거는 가능해지는 거고, 함께 하기만 해도 경제는 완전 재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볼 때,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해 볼 때 이번에 리오프닝은 정말로 실체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 전체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생산 쪽에서도 막 이렇게 병목 현상 있는 것도 다 풀리게 될 거고 세상 엄청 좋아지게 되네. 우리 지금까지 코로나 걱정했는데 그거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럼 주식은 엄청나게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좋죠, 당연히. 예. 일단 당연히 좋은 건데 그리고 뭐 또 방금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생산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빚었던 차질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거. 그럼 공급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다시 리오프닝 된다는 거니까는 고용도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 찾을 테니까 돌아갈 테니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 좋죠. 사회 전반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게 진짜로 위드 코로나가 잘 자리 잡으면 정말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이라는 거는 의심의 벽을 타고서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의심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살 사람은 다 사버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지난번에 3프로TV 때 이제 정리했었던 거를 짧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랠리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랠리인데 근데 스페인 독감 당시 그다음 요게 이제 1차 대전하고도 겹쳤었죠.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30몇 프로 빠졌다가 2배 이상 오르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혹시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빠졌다가 코로나랑 1차 대전 때문에 빠졌다가 2배 올랐다가 그전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갔었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고서 그 이유를 가지고서 앞에 겪게 될 일들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스페인 독감과 세계 1차 대전 이게 이제 그 벌어지고 있을 때는 소위 말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사태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무리 막 부채를 일으키고 부채 비율이 나빠지더라도 일단은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이 쉬운 거죠. 그래서 빠르게 부채를 냅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 부채 비율이 10%밖에 GDP 대비 안 됐는데 불과 2년 만에 36%까지 올려버려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되니까 스페인 독감 19년 중순에 끝나고 그 이제 세계 1차 대전 18년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2020년에는 건전재정 하자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때는 실제로 빚 자체를 총액으로 줄여버려요. 미국에서. 근데 요번에도 보시면은 코로나 때 108%였던 정부 부채 비율이 136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확장적 이제 전대미문의 사태 확장 재정을 팍 펼쳤던 거죠.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진짜로 관리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해버리면 위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건전 재정 하자는 얘기 펼친 사람 많을 거고 그러면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좀 이제 좀 약간 위기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한창 코로나 숫자 올라가고 있을 때긴 한데 이거 이제 위기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자료 준비했었던 게 있었고, 네, 이때 그랬었어요. 사실 이제 먼저 올라왔던 도시들이 미주리하고 아칸소였거든요. 여긴 백신 안 맞는 남부 지역 쪽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먼저 올라온 만큼 먼저 내려가더라. 그럼 다른 미국 도시들도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코로나 숫자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었는데 실제 내려오게 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조금 이제 기묘한 게 과거 스페인 독감도 웨이브가 3차례 있었고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지금 요번이 세 번째 웨이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진짜 끝나면 스페인 독감하고 진짜로 거의 뭐 대깔꼬마니 같은 일이 지금까지는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차 대전 아니고 이제 전쟁과 같은 일이니까 팬데믹이 그러니까 2차 대전도 한번 보니까는 2차 대전 당시에도 사례가 미국이 갑자기 정부 부채 비율을 38에서 이때는 어마어마합니다. 118까지 늘려버려요. 그러면서 요 기간 동안에 주가가 2배 이상 또 2배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건전재정합니다. 103, 92로 줄어들죠. 그러니까는 증시가 와장창창 빠졌었던. 예.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2배씩 올랐던 강세장은 쉽사리 끝나질 않더라. 한 번, 두 번의 찬스를 준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07년의 코스피인데 보시면은 이중 천장을 형성하고서 그 다음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게 있었고 스페인 독감 때에도
예, 이중천장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이중천장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다. 예, 라는 것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중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뭐 사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 그 변동성 지수죠. 빅스. 요거에 중기물이 있다. 빅스 M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티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확 올랐다가 지금 빅스 단기물 1개월짜리 빅스 Y는 코로나 전 대비해 갖고 더 내려와 있어요. 근데 빅스 중기물은 올라갔다가 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남은 이 베어 투자자들의 성지이다라는 생각이고, 여기가 꺾여서 내려오면 정말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걱정이 사라져서 모두가 매수한 이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빅스엠은 항상 보시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때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셔야 된다. 빅스엠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하고 더불어서 또 보실 만한 게 이제 CNN의 그에서 발표하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이죠.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어쨌든 거의 신고가 랠리 펼쳤다 좀 내려왔다가 다시 미국 증시가 살짝 고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드에 이제 그러니까 그 탐욕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3주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인데 이 3주간 내내 공포에 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포 정도가 낮아져 가고 있어요. 34에서 32, 27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공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지지난주에는 34였는데 더 피어로 가서 32, 거기서 더 공포로 가서 27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봐도 그 공포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증시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일종의 약간 하이가 된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근데 보통 이만큼 모두가 냉철할 때에는 큰일은 잘 안 생긴다. 그거를 또 빅스 M과 더불어 피어 앤 그리드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중국 단기자금 쪽입니다. 보시면은 연초 이후로 중국이 9월달 17일 이후로 거의 뭐 사실상 처음이죠. 중국이 돈을 안 풀었어요. 돈을 안 풀고 있다가 단기자금 시장에 돈을 또 좀 넣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요게 이제 PBOC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9월 17일부터 순공급이 됐죠. 요게 순공급입니다. 공급이 있고 만기 도래된 게 있거든요. 요거를 더하고 빼야지 순공급이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9월 17일 이후로부터 해서 10월 2일까지 지금까지 누적 합산으로 보면 6,900억 위안의 순공급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US 달러로 바꿔보면 1,1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 사이에 한 130조 정도를 지금 쏟아 부었어요. 예.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총평을 해보면 중국 부채 쪽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약간 뭐 문제가 되더라도 약간 회색 코뿔소 같은 느낌인데, 중국 전력난은 돌발악재입니다. 돌발악재이고, 이게 만약에 2060년이라는 시계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별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일부에서 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올림픽에서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서 이제 전력 쪽 이제 기업 가동률이나 이제 전력 쪽도 석탄 떼니까는 오염물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규제를 사실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전기가 부족한 길거리 가로등까지 꺼지니까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은 별로 손 안 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위험한 도박을 한다는 거죠. 뭐. 야, 뭐 몇 달 정도 요렇게 좀 오염물질 적게 배출하고 있다가 3월부터 다시 팽팽해. 팽팽 돌려. 니네 한 너댓 달 좀 가동률 낮춘다고 뭔 일이 발생하니? 라는 시각으로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는 거라면, 지금 시국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이건이 잘못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그 실기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는 진성에 조금 실체를 갖춘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까지가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좀 오래 놀죠. 오래 놀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자꾸 이제 들썩들썩 하니까 소비자 물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ISM 제조보다는 중요성이 덜하지만 비제조 지표 나오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결국 고용인데, 이게 중요한데, 기대치들은 높죠. 잘 나오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런 기대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숫자가 또 지난달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낮게 나온다 충격적으로, 그러면은 야 이거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기대는 접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스탠스는 봤었을 때에는 이거는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 왜냐하면 고용에 대해서도 거의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일단 잘 나오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고 이럴 땐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못 나오게 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테이퍼링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는 믿지 마십시오. 거의 경로대로 갈 겁니다. 이제 연준이.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부채한도 이제 2개월 시한부니까는 재정적으로 하여튼 부채한도도 계속 보셔야 되고, 인프라 법안 과연 맨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연준 의장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